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 봅니다. 월요 정치 오늘은 상춘조합으로 함께하죠.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춘 변호사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진입니다. 자, 뭐 집코기 미덕이 됐어요 요즘. 성탄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이제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정 내 어떤 가족 간의 전염의 근본 그 원인이다 해가지고 뭐 바깥 출입도 할 수 없고 네. 집에서 삼국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게 또 그렇습니다. 요즘이에요. 네. 이덕춘 변호사. 저도 오랜만에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아빠 노릇도 하면서 책도 좀 읽어주고 같이 공부도 좀 하고 한 3일 동안 집에서 뒹굴뒹굴 했더니 가족들이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좀 살리시는 예, 것 그랬었습니다. 같네요. 네. 예. 자, 이런 기쁜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만 해야 될 텐데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고상진 교수. 네, 지금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네. 윤 대통령과 민주당 뭐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걸까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실패의 결과다. 1심 판결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민주당에서 이제는 냉정하게 이성을 좀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오히려 대통령을 뒷받침해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심 선고는 1심 선고고요. 그 이덕춘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대응, 네. 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좀 밀어붙이는 것이 너무 무리였지 않느냐? 너무 네.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극단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잘잘못을 떨어서 징계권자가 징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징계할 테니까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사에 응하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계권자 입장에서 아니 피징계 혐의자가 예를 들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네. 조사를 받고 그거에 따른 수순을 밟을 텐데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징계권자 입장에서는 징계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계의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고상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개혁은 항상 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바로 세워야만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비록 네. 가다가 힘들더라도 원칙을 계속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득권을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오히려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 네.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을 더욱더 좀 고삐를 재려는 모습 네.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권 지금까지 통제되거나 개혁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에서 군이나 국정원은 뭐 민주정부 들어와서 다 개혁됐다고 보는데 결국 민주적인 통제나 국민의 손 안에서 컨트롤되지 않는 권력은 검찰권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해서 국민의 손에 돌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검찰이 선별적인 기소하고 자의적인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네. 봐왔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네. 수사권 조정해서 뭐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하고 기소는 뭐 검찰이 하게 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고 뭐 그 시행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검찰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자기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네. 내가 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일단-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사와 음. 기소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상진 교수. 네. 지금 이덕준 변호사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 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좀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윤석열 총장 사태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 대다수가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걸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잠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개혁의 근본적인 그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왜 집권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그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놓고 보니 지금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그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대상들 예를 들어서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원전 그런 자료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이 굉장히 깊이 있고 넓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저는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뭐 수사 기소권을 독립한다든지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저 이제 네. 고상희 교수님 네. 말씀 뭐 100번 지나가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사람을 바꾼다고 뭐 개혁이 되지 않는 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도로서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검사 징계법이라는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법에 따라서 현재의 법에 따라서 그거를 지켜주세요라고 검찰총장에게 요구해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네. 이제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스템 하에서도 그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검찰 개혁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그 부분은 법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반대하면 못하는 그런 게 상황이니까 현재다. 네. 역설적으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아니 근데 이번에 고상민 교수. 그 네. 법원의 판단은 절차적인 측면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복직을 시키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꼭 징계를 매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좀 더 확실한 어떤 당위성이 부여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게 전략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딱 혼외자 하나로 날려버렸어요. 네. 그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날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순진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네. 그렇게 사실 네, 이덕준 변호사?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고상민 교수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 최동훈 검찰총장 날릴 때 보면 사실은 다른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개인정보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 처벌을 받았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제도와 절차의 범위 내에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법원 판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법원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얘기했어요. 판사 사찰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적절하다. 네. 그 본안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다음에 체내러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것도 감찰 방해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고 네. 절차 위반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심사위원들 징계 심사위원들 의결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정한중 그 심사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도 검찰총장 관련해서 시행해 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피권 남용으로 봤거든요. 아니면 심사위원 징계 심사위원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을 기피하는 그러면 사실은 뭐 기피권 남용이고 방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은 깊게 논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그거 뭐 혼외자 한번 꺼내 갖고 정리했잖아. 방법이 어떻든 간에 이런 네.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뒤로 정보를 캐내서 정리하는 정권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 속에서 그 현행 절차 속에서 최대한 검찰 개혁을 하려고 애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총장을 징계를 매긴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그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법원이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총장 네. 징계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검찰총장을 잘못하면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각 속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된 예, 이야기였으니까요. 예. 2021년에는 어떤 네. 기조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이덕준 변호사에게만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기조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변화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만 이대로. 예, 네. 다만 그 방향과 절차 속에서 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고생.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피곤해 있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계속 1년 내내 윤석열 대 추미애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면 검찰은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국회가 180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검찰 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생에 조금 전념을 하는 그런 네. 기조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좀 할 때마다 매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붙이면 민생을 외면하자고 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예. 저 들으면서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게 또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예. 네, 다시 드네요. 자, 검찰 이야기 그만하고요. 지역 이슈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문제. 지금 뭐 전라북도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변도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연결된 게 지금 복합 리조트 문제거든요. 사실 수변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합 리조트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유인책으로서 내국인 카지노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변도시와 복합 리조트와 내국인 카지노 좀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짧게 좀 지적해 보죠. 소장님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좀 공론화를 통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복합 리조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위락 시설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마이스 산업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사계절 관광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국인까지도 개방하는 카지노가 필요하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네. 또 그럴 때만이 외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국인 카지노를 열었을 때 어떤 우리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무엇인지 네. 아니면은 또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상대적으로 또 그런 카지노를 열었을 때 네. 우리가 산업적으로 또 지역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네. 쭉 학계에서도 누적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고상희 교수님은 내국인 카지노 유치도 고려할 수 있다. 가능성을 찬성? 열어놓고 네. 논의를 하자라고 찬성 저는 쪽,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쪽에서 네. 네, 검토할 수 있다. 어떠신가요? 아유, 우리 저는 근데 이덕준 변호사.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말은 뭐 거기에 대한 동의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복합 리조트하고 내국인 카지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되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민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런 논의에 앞서서 지금 새만금 개발 관련해서 그 내부 매립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78%에서 80% 정도 매립이 완성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립된 상황은 37, 8%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내부 매립이나 아니면 어떤 기반 시설이 전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네.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연 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새만금 뭐 개발 얘기가 나온 게 벌써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내부 매립도 그 계획에 따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상황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수변 도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수변 도시 통해서 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깊이 있게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시기상조하다는 네, 네,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네, 이왕 좀 그 의제가 나로 예. 이제 떠오른 김에 네. 좀 어떤 입장에서 이덕준 저는 변호사님 얼마 전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뭐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람직하지 예,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저는 뭐 간척 사업을 잘 모릅니다만은 네. 간척 사업을 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그게 없으면 카지노를 다른 데에서 못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과연 반대하고 있고. 카지노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도민들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혹시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도 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은 뭐 전라북도 위락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복합 리조트 정도는 찬성하는데 카지노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진 교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시민단체도 좀 반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고. 또 내국인 카지노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좀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익이 상충하는 거잖아요. 정선에서 반대하고 우리 또 도민들이 반대한다. 그런 것은 왜 정선에서 반대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민들이 반대할까는 물론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선에서 반대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도 새만금을 물류단지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광양과 평택에서 반대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경제적 허심탄회하게 확실할 거다.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덕준 변호사 끝으로. 저도 갑자기 고상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어요? 아니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도움이 되면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문화에 맞는 어떤 개발 방식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국인 카지노 문제 너무 섣부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올해 월요 정치 마지막 방송이에요. 올해. 네. 내년에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될 텐데 그래도 마무리로 도민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씩 나누고 끝낼까요? 네. 예. 고상진 변호사, 고상진 교수. 예, 올해는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 내내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가시와 가시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닥을 쳤을 때 발을 차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힘내시고 참으시고 또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덕준 변호사. 네, 민생 문제로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치 문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있어야 성숙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한 해 너무 힘드셨겠지만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그 길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 한 해 힘차게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 정치 내년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